이게 바로 고온의 희소성입니다. 예, 포인트는 전부 다 대부분의 별이나 뭐 예쁘죠. 이런 굉장히 강력한 펄사나 예, 이제 막 고온은 예쁘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면 무대로 제가- 봤을 때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최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안될과학의 궤도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중과학 행사 물리 어벤져스는 물리학회가 주관하고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안될과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채널에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초전도와 핵융합 이런 기술들이야말로 진짜 좀 뭔가 본격적으로 미래를 여는 그런 기술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두 분 박사님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최재혁 박사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국표준과학원의 최재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혁입니다. 다음은 대전의 데너리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현정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부는 미래를 좀 송두리째 바꿀 기술, 초전도와 핵융합, 과연 어떤 기술이고 어떤 게 먼저 우리 손에 쥐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좀 본격적인 얼음과 불의 대결, 물리학의 세계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굉장한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온 초전도체는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결과들, 희망적인 결과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초전도라는 것은 특정 온도 아래에서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전도로 케이블을 만들면 전류를 많이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초전도 현상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거거든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초전도는 양자 상태거든요. 원자 사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큰 사이즈에서도 양자 파동 함수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그 발견으로 돌아가 볼까요? 1911년도에 오네스가 헬륨을 액화하면서 가장 낮은 온도에 도달하게 됐고 그러면서 금속 저항을 측정하다가 발견한 게 초전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전이 온도가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자기장이 약한 단점이 있었지만 이제 합금형을 만들면서 굉장히 높은 자기장까지 견디는 초전도가 나왔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초전도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1957년도에 바딘, 쿠퍼, 슈리퍼 세 분이 이 초전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전도가 이런 장점을 있지만 사실은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액체 헬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액체 헬륨을 쓸 필요가 없이 굉장히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진다면 우리가 굉장히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나옵니다. 86년도 11월 말에 그 베드노츠와 뮬러라는 사람이 란타늄 바륨 카파 옥사이드에서 초전도를 35켈빈에서 발견해요. 86년도 말에 스위스에서 이런 물질에서 초전도가 굉장히 높이 나왔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높은 90켈빈에서 초전도가 되는 물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세 달 만에. 그러면서 최고 온도 140켈빈까지 찍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40켈빈이라는 기록이 한 20여 년간 다시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되려면 지금 이 온도에서 150켈빈, 160켈빈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상온 초전도체. 그래서 1968년도에 그 아시코롭트라는 고체 물리학 대가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수소가 금속이 되면 한 200-300켈빈까지 임계 온도가 나올 걸.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BCS 이론에 따르면 이제 임계 온도가 이제 여기 보시는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맨은 앞에 있는 게 대바의 온도거든요. 디바이 온도란 게 금속 내에서의 소리의 속도에 비례하는 양인데 수소란 게 왜 원소 중에서 제일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그 디바이 템퍼러처가 높고 임계 온도도 훨씬 높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몇 배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소가 금속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물론 그 일족이니까 네.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데 사실 수소는 그 공유 결합을 하면서 H2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네, 네. 그 온도를 낮추더라도 부도체가 되거든요. 고체가.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까만 점들이 이제 원자라고 보시면 원자가 일정하게 배열해 있으면 그 알칼리 금속인 경우에 이제 전기가 잘 흘러요. 그런데 왼쪽처럼 두 개씩 H2처럼 뭉쳐 있으면 에너지 띠가 중간에 이제 갭이 생기는 거예요. 끊어져 있죠. 그러면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방법 하나는 압력으로 꾹 눌러서 애들을 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수소의 금속화라는 게 그 고압 연구하시는 분들의 성배 같은 건데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인디아나 존스처럼 성배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압력의 수준이 한 300기가 파스칼 정도 돼요. 100기가 파스칼이 한 하부 멘탈 정도의 압력인데 네. 100기가 파스칼이면 그 흑연을 그러니까 연필심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압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수소가 금속이 되려면 500기가 파스칼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아시크로프트 선생님이 네, 네. 2004년도에 또 말씀하셨어요. 수소 화합물을 써봐. 그러니까 수소 화합물을 쓰면 전자가 이제 공유 결합에 이제 공급이 되고 그러면 공유 결합이 느슨하게 되니까 그러면 압력을 조금만 줘도 금속이 될 걸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그렇죠. 네네. 아이디어 괜찮죠. 예.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한번 보시면 100기가 파스칼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 5톤짜리 코끼리를 연필 위에 올려놓으면 네. 그 연필 밑바닥이 받는 압력이 1기가 파스칼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100기가 파스칼은 연필 하나에 코끼리 100마리를 올려놓은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올라가 있네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바닥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소 화합물에서 금속을 보려면 300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심지어. 그런데 이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 대신에 이제 유화 프레스라는 걸 쓰고요. 네. 그리고 연필 대신에 그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써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이에 우리가 만들려는 물질을 넣어서 꾹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제 히토류 금속을 놓고 액체 수소를 넣은 다음에 이제 300기가 파스칼로 눌러주면 금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수소하고 황을 섞은 물질에서 203켈빈에서 초전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 기록이 140켈빈이었으니까 네. 60도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얼마 전이죠. 란타늄 하이드라이드에서 260켈빈에서 초전도가 생겨요. 260켈빈이면 영하 10도거든요. 추운 겨울날에 밖에 내놔도 그냥 초전도가 되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임계 온도를 필요한 압력과 함께 같이 표시한 건데요. 여기 보라색 별표가 이제 실험 결과이고 파란색 사각형이 이론적인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예측을 보면 오른쪽 위에 YH10이라고 된 게 있죠. 이게 이트리움 하이드라이드인데 이러면 한 300켈빈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여름에도 초전도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까다로운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300기가 파스칼처럼 크게 눌러주지 않고 상압에서도 상온 초전도체가 되느냐? 가능하냐? 지금까지 이제 이런 논의는 이제 평형 상태의 물리학으로 접근한 것이고 비평형 상태에서는 압을 가하지 않더라도 초전도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핵융합로의 그 표면을 보면 다른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수소의 물질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이드로전이 마치 뭐 폴리머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플라즈마 쪽 그 핵융합 쪽의 연구원들과 협력을 한다면 상압에서도 존재하는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핵융합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으며 핵융합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현정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예. 퓨전은 원래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주로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그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복사 에너지를 쓰는 거지만 지구에서 그러면 핵융합을 하려면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지구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중수소와 삼중수소 또는 중수소와 중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면 지구상에서도 핵융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벌써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저희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실현화시킨 게 사실 원자폭탄이었죠. 폭탄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었던 건 아시고 계시죠?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 그렇죠. 두 가지가 네. 있었는데 보면은 우라늄이 분열돼서 나오는 에너지와 수소가 합해져서 핵융합돼서 나오는 에너지 두 개의 차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훨씬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라늄 235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인 거예요. 근데 핵융합에서는 겨우 원자번호 5 정도의 원자번호를 가지고 17.6매부가 나오기 때문에 퓨전이 피전에 비해서 4배 정도 효율이 높다.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온도하고 상관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가다가 플라즈마까지 가는 건데 전자가 살짝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이별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근처에서 맴도는 상태여서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떤 운동을 보이는 특이한 운동을 보이는 이 플라즈마를 가지고 핵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 태양은 굉장히 큰 중력에 의해서 수소 이온화된 이온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합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플라즈마가 잘 모여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면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자석으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건데요.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계속 얘가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토카막 형태와 스텔라레이터 형태인데요. 예. 그래서 이 토카막 형태는 크게 자석이 3가지 형태가 들어가요.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솔레노이드 자석,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TF 자석이라고 하는데요. 토로이달 필드 코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게 폴로이달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센트럴 솔레노이드가 보면 플라즈마를 탁 켜주고 그 다음에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 켜진 플라즈마가 돌아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폴로이달 필드 코일이 이 돌아가는데 야 너희들 중간에 잘 있어라 위치 제어를 해주는 큰 이제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토카막입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었겠죠. 1958년에 만들었는데요. T1이라는 이 토카막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다가 1968년도에 T3가 나왔는데요. T3라는 기계에서 플라즈마 온도가 1000만도가 찍힌 거예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IAEA에. 가능성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핵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리액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토카막이 아니라. 그럼 리액터로 가려면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 사람들이 파라미터 스터디를 했을 거잖아요. 다음 장을 보면 이게 핵융합 전화 조건이라는 건데요. 로손 크라이테리아라고 이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진공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가 가지는 밀도는 대충 어느 영역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바 정도인데 이걸 더 높이거나 더 낮추거나 하면 플라즈마가 안 켜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열 효과라고 하니까 플라즈마가 갇혀있는 시간이 한 1초는 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플라즈마 온도는 몇 도가 돼야 되는가? 그렇게 나온 게 1억도예요. 최초의 초온도 자석이 이제 1978년에 나온 거죠. 좀 전에 앞에서 본 T1이 요 자석이랑 비슷한 크기예요. 그때 나온 자기장이 1.5테슬라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자기장은 6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온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더 올려보자. 나이뷴 타이타늄이 좀 더 앞에 있고 나이뷴 스리틴이라는 게 좀 더 뒤에 있어서 성능 좋은 초온도체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온 게 T15예요. 10년 걸렸어요. 이때 자기장이 8테슬라입니다. 그래 현존하는 전 세계 초전도 토카막을 보면요. 중국의 이스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K스타 그리고 일본에 원래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커미셔닝 중이에요. 다 짓기는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운전이 되는 토카막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터가 지어지고 있고요. 저희 나라가 이터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터는 전기 실증을 목표로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터가 우리가 오퍼레이션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핵융합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K스타로는 뭐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카막은 제어가 중요하거든요.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K스타로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초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 초전도가 보시면 나이뷴 3틴이라는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토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냉각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여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각형 안에 까만 거 보이세요? 네. 네네. 저게 헬륨이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틈틈이 있는 까만 거? 그 네. 사이로 헬륨을 흘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 사이로 어떻게 헬륨이 지나갑니까? 근데 저희가 쓰는 헬륨이 좀 특이한 헬륨이에요. 슈퍼 크리티컬 헬륨이라고 마찰력이 없는 헬륨이에요. 그래서 헬륨을 흘려줘도 마찰력이 없어서 여기서 흘려주면 어떤 길이라도 쭉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TF, PF 뭐 이런 초온도 자석들이 있고요. 나이뷴 3틴과 나이뷴 타이타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K스타의 진공 용기 내부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작년에 1억도 30초 플라즈마를 한 실제 실험 동영상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데가 플라즈마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 온도가 이제 1억도가 넘었던 거죠. 그래서 K스타는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히터는 K스타의 30배예요. 아마 프랑스 까다라시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중국, 인도,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인가요? 그다음 미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목표는 이거 뭐 몇 도까지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몇 초 동안 유지를 유지하는 하고 게. 뭐 어떻게 제어를 하고 이런 쪽에 조금 가까이. 네네. 예. 정말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다 된 건 2025년의 완공입니다. 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냥. 되기만 하면 끝인데 네. 언제 이제 이런 그렇죠.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핵융합과 상온 추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두 분께 좀 묻겠습니다. 오늘 각각 말씀해주신 기술 언제쯤이면 상용화에 가까운 실용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그 신앙조 시대부터 이집트 연대기를 지금 그리고 계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예. 그러면 추전도부터 곧 될 거다. 2025년이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도달하지 않을까. 상압 상온 초전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걸어주지 않고 네, 네. 예. 상온 초전도체가 되는 거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네. 15년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핵융합은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네. 야. 사실 히터 완공이 2025년이고요. 히터에서 전기 실증 연도가 2035년이에요. 근데 2035년에 실증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늦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기 중간에 적어놨는데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2027년 정도에 한국형 초전도 도체 실험 시설이 완공 시점이 그때쯤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한국형 실증로의 초온도 자석의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3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당길 수 있다. 이게 되면.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때, 그때 국가가 우리를 지원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2035년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부를 좀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고온과 저온으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온이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홍천이 최저하고 최고 기온 차이가 한 70도 정도? 이렇게 나서 영하 28도, 영상 41도 뭐 이렇게 나서 극한 지역이라는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데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네네.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바로 대전. 저희 연구소에서 저온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저온 연구에서도 온도를 많이 내려줄 수 있지만 원자 물리, 원자 시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온도를 많이 낮추잖아요. 그래서 120 나노켈빈, 그러니까 절대 영도보다 1000만 분의 1도 정도만 높은 네.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낮추게 됩니다.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거의 근처다. 그렇죠. 아, 시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원자 시계. 왜 그렇게 낮은 온도가 필요할까요? 원자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에서 나오는 특정 이제 파장으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파수를 세서 시간의 단위를 정하거든요. 근데 그 원자들이 아까 왜 그 마치 초전도가 되는 것처럼 그 초유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시계가 가능하고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20억 년에 1초 틀리는 그런 시계를 만들어냈죠.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초 저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게 예. 이런 단위들, 어떤 질량을 규정하는 거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일단 저온을 추구해야 한다. 네. 그 어떤 기본을 세우고 기본을 있다. 이렇게 딱 깔아놓는 네, 거.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이 일을 이제 예. 저온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중요하죠. 네, 일단 시작을 해보죠. 저희는. 네. 기본이 깔려 있어야 전교 1등도 나옵니다. 지금 기본을 깔아주신 거죠. 저희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최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나노 켈빈까지 내리신다고 하시더라고. 10의 마이너스 9승. 저희가 온도는 10의 10승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1승 이겼다. 아래로 1억도가 가는 10의 거. 10승. 같은 시작점에서 비교했을 때 더 네. 간다. 조금 더 가야 플라즈마 아. 핵융합이 사실 한다. 우리는 훌륭하죠. 이 낮은 음. 쪽으로는 밑에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고요. 한계가 입장이 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면 그런 고온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예.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핵융합이라는 이 1억도 이상이 계속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고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우리한테 혜택이라고 하면 핵융합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온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MRI 같은 의료기기들이 그렇네요. 저온에서 이루어지는 네. 거고요. 고자기장을 만드는 그 초전도 자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실험들, 이터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또 우리가 힉스 입자를 본다든가 이런 데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고온 상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온도를 올리려면 하는 일들이 있거든. 보일러를 떼거나 불을 지르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고온 상태는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계속 운동 에너지를 계속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에서도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플라즈마 자체가 이렇게 어떤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궤도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게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 같은 거를 우리가 더 세게 밀리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계속 궤도 운동할 때 이 입자에 진짜 운동 에너지를 더 세게 밀어 넣어주는 방법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게 MBI라는 장치를 써서 하기도 하고 또 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명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레인지처럼.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쫙 주면 얘가 또 공명을 해서 더 크게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입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가속기로 네, 만든 가속기. 전자레인지 같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네요. 저온은 어떻게 성취를 할까요? 그렇게 그 정도의 저온은 우리가 저온에 도달하는 게 지금 이제 오른쪽 끝이 300켈빈 그러니까 상온인데 77켈빈까지는 액체 질소에 담궈서 네. 낮추고요. 그리고 4.2켈빈까지는 액체 헬륨에 담궈서 낮춰요. 근데 더 낮은 온도도 실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액체 헬륨을 펌프로 뽑아요. 그럼 기화하면 이제 잔열을 뺏어가면서 네, 네. 온도를 더 낮아지는 거죠. 야,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아이디어 좋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온은 여러 구간마다 여러 가지 아, 카드를 전략이 써서 다 있군요. 예,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헬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온도를 낮추는 건데 근데 마이크로 켈빈은 그걸로 못 낮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전자 스핀을 이제 막 랜덤하게 있던 거를 자기장을 걸어서 한 방향을 온라인을 시켜서 우리가 시키려는 시료와 붙여놔요. 그리고 자기장을 딱 꺼버리면 원래는 스핀이란 건 랜덤하게 돼야 되니까 랜덤하게 되면서 엔트로피가 늘어나면서 시료의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핵자기 스핀을 이용해서 하면 16 마이크로 켈빈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또 나노 켈빈은
또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고체의 온도를 낮춘다기보다는 원자의 기체를 뿌려놓고 원자의 온도를 낮추는 건데요. 원자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근데 공중에 떠 있는 원자를 어떻게 멈출 건가? 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있는 방에 산소가 막 날아다닐 텐데 네. 네. 산소가 날아다니는 속도가 시속 한 1,700km 정도 돼요. 엄청난 속도로 네, 네. 다니는데 온도를 낮추면 그것보다 느려지긴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뭐 수켈빈 내 진동을 할 텐데 그걸 더 낮추는 방법은 레이저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X 방향, Y 방향, G 방향으로 쏘아주면 그 원자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묶이는군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던 녀석이 차가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에서 뜨거운 이제 원자들만 이제 골라내면 나머지 원자들은 더 차가운 상태, 120 나노 켈빈까지 가는 거죠. 그게 그런 식. 네, 인류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세밀하게 컨트롤해야 되네요. 그러게요. 저온이 해낸 일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제 막 인정이 되실 것 같고요.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네. 너무 낮은 온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올라가야죠. 네. 저희는 좀 올리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올리는 얘기보다는 예. 우주를 보면 수많은 고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주야말로 저온의 어떤 우주는 맞습니다. 우리 채팅님 말씀 맞는 게 대부분은 대부분의 우주는 굉장한 저온이죠. 이게 바로 고온의 희소성입니다. 예, 포인트는 전부 다 대부분의 별이나 뭐 예쁘죠. 이런 굉장히 강력한 펄사나 예, 이제 막 고온은 예쁘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면 무대로 저희가- 봤을 때도 배경이냐 주연급이냐 이 차이거든요. 네, 네, 고온은 예쁘다 오늘 그렇죠. 네, 중요한 고온 거를 예쁘다. 배웠고요. 우리가 왜 과학을 연구합니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하시죠. 저도 힘드네요. 네, 되게 오늘 되게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네. 박사님이 부끄러움을 못 참으세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네, 초전도와 핵융합에서 시작해서 고온과 저온 얘기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측정하는가 얘기까지 오늘 두 분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같이 해주신 이현정 박사님 그리고 최재혁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너무 즐거운 잘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